코스피가 이제 100포인트 부분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불장이 있은 이후로 1000포인트대로 올라왔고 20년 전에 불장 때는 2000포인트대로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네. 4000포인트를 뚫었죠. 네. 이게 사실 지난 15년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 정도면 내려야 되지 않나? 다들 이런 생각인데. 맞아요.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싸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자TV 수빈쌤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이수빈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게 요즘에 이렇게 그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워낙 또 요즘 뭐 막 불장이라고 막 하니까 거기다 뭐 삼성전자 막 10만 전도 넘어가고 요즘 뭐 4천도 뚫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더 간다고 하니까 예전에 5천 하면은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좀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짧게 보면은 4년 만에 온 거고 길게 보면 20년 만에 온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최근 부동산 관련 전문가님들께서도 네. 이 국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그걸 또 과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진정한 기대가 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만 해도 전체 이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이 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의 비중이 이제 주식으로 좀 더 넘어온다면 앞으로 더 기다릴 만한 장세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제가 4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라고 했던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저는 이거를 거의 공식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고물가 시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의 기회다. 증시도 상승을 한다. 라는 포인트로 제가 작년부터 관심 깊게 봤던 또 시장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다 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 시대에서 이제 고물가 기준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물가와 금리 인하 두 가지 이제 방향성이 겹쳐졌을 때 계속해서 투자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런 흐름이 가장 최근으로는 과거 코로나 때 네. 있었기 때문에 그 4년 전 때와 비교하면서 지금의 이 유동성 장세를 기반으로 한 불장을 작년부터 좀 기대하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물가인데 금리를 낮춘다. 사실은 이게 잘 안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죠. 고물가인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면 왜 오르느냐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좀 기반이 되고 있는 네. 경제적으로도 큰 침체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네. 추가적인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더 회복시키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제 시스템상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로 좀 해석이 되고 물론 이 고물가 시대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반드시 증시가 다이렉트로 우상향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선행적 금리 인하가 있고 후행적 금리 인하가 있는데 후행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때는 단기간 증시가 좀 폭락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투자는 돈과 시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로서 만에 하나 후행적 금리 인하로 인해 증시가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3에서 6개월 정도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국 수익을 보더라 라는 빠지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단기 폭락이고 네. 금방 뭐 짧으면 3개월 뭐 길면 6개월 정도 정말 더 길면 한 1년 정도는 투자를 하면 내가 그 빠지기 전보다는 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았다라는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 대비 한 3개월 정도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4천이 왔는데 네. 이 정도면은 꽤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시작인 건지 어떤 그 뷰에 대해서 예상했던 게 있잖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4년 만에 온 기회와 20년 만에 온 기회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4년 만에 온 기회에서 가장 제가 봤던 핵심 포인트는 고물가에서의 금리 인하. 네. 자, 그렇다면은 여전히 고물가 시대이고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방향이 깨진 게 없다. 네. 물가가 금리 인하의 기조를 깨트릴 만큼 오르지 않았고
지금 미국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방향이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여기서 끝날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네. 실제로 그 유동성 지표를 봤을 때에도 역사상 풀린 유동성 중에 가장 많은 앞선 4년 전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유동성에 네.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세로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년 만에 찾아온 부자들 기회라는 포인트에서는 어떤 걸 좀 주목했냐면 요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 한 해 글로벌 증시랑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인 수익률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56% 오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시각으로 따지면은 한 60% 넘게 네. 올랐을 겁니다. 자, 이는 미국 증시랑만 비교를 해봐도 거의 3배 이상 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히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 뭐야? 네. 내가 알던 국장이 아닌데 불과 딱 1년 전 이맘때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 진흥순이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굉장히 유행처럼 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으로 보니까 국장만 한 게 없네. 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지금 뒤집힌 상황인 거죠. 올해 초에만 샀으면 뭐 돈 그렇죠. 엄청 벌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증시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최근 기준으로는 크게 이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는 딱 세 가지라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기대했던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네. 두 번째는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국장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을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최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 또한 좋게 나오면서 본격적인 좀 불장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코스피가 유의미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나게 오른 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도 풀렸는데 그거는 다른 데들 한 12% 오른 정도였고 그쵸. 나머지 한 20% 오른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다 효과가 중첩됐다. 그것도 그렇고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패닉으로 많이 빠졌었다 보니까 그런 좀 반등 심리도 네.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끝은 아니다. 이게. 최소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면 사실 또 가파르게 오른 만큼 또 가파르게 빠지고 이런 게 항상 좀 주식 시장에서도 보였던 패턴인데 네네. 이번에 좀 다를까요? 이게 빠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는 이제 개개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4년 전 때랑만 비교를 해봐도 아무리 강세장이라 한들 단기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이 5% 10% 빠지는 거를 내가 하락장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이 시장을 뭐 탈출할 만큼 내가 뭐 현금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방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떤 건가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뭐 더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걸까요? 실적도 실적인데요. 사실 한국 증시가 이 본격적인 강세장 내지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던 적이 역사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보시면은 코스피의 한 50년간 역사에 있어서 대세 상승은 2번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한번 오는 건가 이제? 그렇죠. 대세 상승장이 좀 네.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전에 한 8배, 뭐 한 4배 막 이렇게 올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과연 몇 배가 오를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과거 코스피 역사상 대세 상승을 했었던 적과 지금의 시장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요거를 좀 구분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사실 이때의 경험은 없거든요. 네. 저는 박스권 장세일 때를 계속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조차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근데 다만 분명히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의 패턴들이 지금도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에 없었던 흐름까지도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한국 증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대세 상승을 했는지 네. 봅시다. 결정 요인은 달러였습니다. 네. 사실 이게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이랑 좀 달라요. 미국 주식은 증시 상승을 거의 이익이 기반해서 끌어갔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잘 벌어? 네. 잘 벌면 많이 올라가고 못 벌면 좀 떨어지고 네. 이익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아무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최근 15년간 네.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 증시는 뭘로 움직여? 이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였었습니다. 네. 결국 사람들의 이 기대감 또 유동성 그 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데이터는 달러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앞서 이제 코스피가 8배, 네. 4배 가까이 이렇게 대세 상승할 때 이 밑에 지표를 같이 보시게 됐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였을 네. 때였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안 좋아지죠. 네. 네, 좀 약세를 슬슬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 20년 전 또 과거 뭐 1980년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본격적인 추세 하락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슬슬 그 조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저 달러 약세라는 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미국장에 있던 돈들이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나오면서 유의미하게 좀 이렇게 올렸다.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아무리 국내 요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의 이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이거를 이제 PBR 기준으로 보는데 네. PBR이 이제 평균치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한 저점 기준으로는 0.8배, 네. 한 고점 기준으로는 한 1.2배 정도의 네. 그 박스권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의미하게 야 얘네 좀 봐라, 얘네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오르는 게. 네, 달러 유입이 국장으로 크게 유입이 됐던 포인트가 바로 그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 시기였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 요인은 여기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사이클을 좀 잘 보시면 가장 최근 코스피의 대세 상승이 나왔었던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와 1980년대랑 또 비교를 해보면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20년 만에 그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 사이클이 이번에 또 도래하는 것인가? 라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달러 약세까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겠죠.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투자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은 결국 달러의 약세에 달렸구나. 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달러가 계속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여줄 것인가. 그거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는 달러를 보지만 이 앞서 20년 전, 40년 전 때랑 또 공통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달러 외에도 이 3조 호황이라는 네. 키워드가 있습니다. 유가도 저유가, 달러도 저달러, 금리도 저금리. 저런 뭐 돈 풀리는 거죠, 뭐. 완전히 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인이 다 겹쳐졌을 때 비로소 한국 증시가 불장을 보여주더라. 지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3조 현상 때 확실히 이 코스피 국장이 강세장을 보여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역사를 보더라도 확실히 자릿수를 변화시켜 놓는 것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앞전 이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이제 100포인트 부분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불장이 있은 이후로 1000포인트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년 전의 불장 때는 2000포인트대로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네. 4000포인트를 뚫었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느냐는 체크를 해야겠죠. 네. 자, 첫 번째 유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저유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단순하게 원유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만 봤을 때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글로벌리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되는 수요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생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특히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 또 드릴 베이비들이 네. 그렇죠? 계속 뽑아내라 라는 방향성으로 가면서 실제 트럼프 취임 이후로 유가가 60불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유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유가 기조를 트럼프도 원하는 상황에서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이번 9월부터 미국이 본격적인 이제 네.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유럽과 한국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시금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있는 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가적인 미국의 금리 인하를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또한 이제 유럽,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좀 일단락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네.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유동성은 풀리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달러, 이 놈을 봐야 되는데 이 달러 약세는 60년간 총 3차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달러를 또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가 단기적으로는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1430 정도 또 단기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 보시게 되면은 2020년부터 쭉 큰 흐름상 봤을 때는 여전히 그렇죠. 환율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국장이 어떻게 오르느냐. 이런 논리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환율은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요게 좀 더 추세적으로 1,350원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와야 네. 제가 또 기대하는 추가적인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가 반등을 하는데, 이 환율이 반등을 하는데 왜 국장이 이렇게 불타오르지?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 환율의 반등 가운데에도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최근 6개월간 외국인들이 무려 20조 원 넘게 순매수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외국인들은 뭐 때문에 네. 환율이 반등함에도 사느냐. 그 지점은 사실 작년에도 이런 데이터가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장의 밸류업이라고 봐요. 이게 작년에도 코리아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었고, 올해에는 이제 상법 개정으로 그게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외국인들은 거기에 지금 흥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일본이 그 밸류업 정책을 펼치면서 증시가 또 폭발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벌 기회다라는 게 명확하게 외국인들한테는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돈은 있는데 얘네가 기존에는 되게 알짜배기 기업들이 많은데 이 주주하는 이런 것들도 잘 안 하고 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잘 안 했었고 그만큼 많이 싸져 있었는데 얘네가 그걸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실제로 기업들도 보여주고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니까 점점점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면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환율이 반등을 하는데도 외국인들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를 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외국인들은 얼마나 더 돈다발을 싸들고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쵸.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오더라도 단기 조정 정도이지 그게 하락 추세 전환되기에는 여러 지표가 오히려 지금 큰 장이 한번 열릴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좀 잘못 판단하면은 안 된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이 끝이 아니라 더 대세 상승으로 가는 포인트는 저는 이제 달러 약세로 보고 있고, 그 달러 약세가 실제 과거 20년 전에도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을 이끌었고, 실제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에도 달러 약세의 결과는 신흥국에서 텐베거 자산의 탄생으로 만들어줬었던 이 데이터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신흥국, 특히나 이 한국 증시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남아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한 2배 정도 번 걸로 지금 네. 만족하지 마라. 네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이게 사실 지난 15년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 정도면 내려야 되지 않나? 다들 이런 생각인데. 맞아요.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야,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쯤 했으면 됐지 하고 탈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곧버스로 손실 보고 맞아요.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엄청 물리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변화를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분명 시장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유가, 환율, 금리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으면서 한국 증시가 과거 대세 상승했었던 시절과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점, 그 방향을 좀 더 주목하면서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TV 이수빈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큰 장세는 앞으로 좀 대세 상승이 열릴 만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는 게 과거에도 2-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정말 뭐 2배, 5배, 10배씩 올랐다. 그러면은 이럴 때 투자를 할 건데 뭘 해야 되냐. 이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도체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간다면 한 2배 올랐는데 더 가나요? 반도체?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싸다. 네. 이거 불안한데.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
반도체 아직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도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싸다고 하는지 근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근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최근 기준으로 한국 증시가 강한 큰 이유를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죠. 네. 하나는 유동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축인 반도체가 좋다. 그럼 이 반도체가 어떻게 좋냐? 자, 우리나라 반도체 하면 대표 주자 두 기업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 순이익 추정치가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두 개 한 번도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실적을 갑자기 잘 벌고 있고 그 이익 추정치 계속 상향되고 있느냐? 심플합니다. 이 두 기업의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 네. 대표적으로 디램 낸드가 있죠. 자, 이 디램 낸드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팔리면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최대한 비싸게 팔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인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다. 첫째, 가격입니다. 자, 디램 낸드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 유난히 단기간 치솟고 있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게 디램입니다. 네. 자, 디램이 최근 들어서 가격이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환율이 반등함에도 한국 증시를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매수의 거의 90% 가까운 자금이 반도체로 쏠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러면 반도체 왜 이렇게 환장을 하느냐? 자, 보시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만큼은 9월부터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 뭐가 이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이 치솟고 있더라. 이게 첫 번째는 가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디램은 가장 성능이 좋은 디램 DDR5, 그 다음 그 밑단인 DDR4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DDR5는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차근차근 계속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유난히 이 DDR4까지도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성능이 좋은 반도체 위주로 수요가 나와서 가격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그 밑단의 반도체까지도 수요가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 이게 무엇이 변화한 거냐? 그 변화의 가장 핵심은 AI의 발전이었습니다. AI가 점점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가 기존에는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 위주로 필요했기 때문에 고성능의 반도체. 그래서 대표적으로 HBM, DDR5 이런 수요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범용 반도체까지도 그 반도체의 수요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범용 반도체는 크게 수요가 안 나왔던 상황에서 범용 반도체까지 수요가 나오니 전체적인 이 디램의 가격이 수요에 따라 치솟고 있고 또 반대로 공급단을 보호하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재고 물량이 쭉 줄어듭니다. 쌓여 있는 물량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 물량은 내년 말까지도 정체될 전망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는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이 흐름이 단기간 깨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또 방향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I에 대해서 그 흐름을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단가가 자체가 거의 뭐 한 1.5배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1.5, 2배 가까이 뭐 올랐으니까. 그쵸. 그 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순이익으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불과 4년 전 때의 그 영업 이익률은 15%대에서 뭐 많아봤자 30%대 이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률은 적게는 45%, 많게는 50% 가까이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보다 거의 2배, 3배 가까운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영업이익의 규모 자체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규모를 계속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금 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과거 그러니까 뭐 HBM 이게 아니라 예전에 쓰던 뭐 약간 뭐 전통의 반도체들도 네.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기존에 소외됐지만 지금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최첨단 반도체를 범용 반도체를 쓴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가장 성능이 좋은 반도체, 특히나 HBM 이쪽에 대한 수요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기업들, 국가들이 범용 반도체까지 수요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뭐가 나왔냐면은 내년 HBM의 주문량이 이미 다 찼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네. 네. 다 만들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요. 그걸로. 네. 공급 이미 다 차 있고 네. 당장에 공격적으로 늘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갑의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내년에 생산 물량 이미 다
비싼 가격으로 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에 여기에 이제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범용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있으니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작년까지 내내 소외를 받다가 고개를 좀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고개를 들었다고 해서 올해 기준 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도체에 있어서 아직은 대장은 하이닉스다. 네. 다만 AI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 지금 말도 안 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지금 뭐 상법 개정, 아까 말씀하신 밸류업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다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원래 전통의 그 범용 반도체 단가까지 높아지면 네. 좋은 일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안 올랐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네. 이것도 부족하다,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런 걸 전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온 것 같다. 이 그 방금 전망했던 게 좀 반영이 되긴 됐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좀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차라리. 네. 네. 그 이유는 혹시 뭘까요? 그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의 메인은 아직까지는 범용 반도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제 입장에서는 탄탄한 수요가 확실하게 보였다라고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튀고 다시 또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HBM 물량을 내년까지 다 네. 확보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판도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냐면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어요. 네. DDR1, 2, 3, 4, 5 정해져 있는 이 모델 규격 하에 누가 더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느냐 요 싸움이었는데 이게 주문형 반도체로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마다 원하는 그런 규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물량을 많이 늘리기가 제한적이에요. 그런 와중에 주문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좀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성장 기반에 나올 수가 있고 네. 마진도 많이 남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제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는 반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네. 사이클을 탔어요. 경기가 좋으면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 돈 많이 벌고 경기가 좀 꺾일 때쯤에는 또 다시 또 반도체가 완전히 팔리고. 그냥 무너지고 네. 그래서 사실 계속 왔다 갔다 이 상승 하락 사이클을 타면서 갔고 실제 이익도 흑자가 막 났다가 반도체가 그때 당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피크아웃 네. 하면서 순식간에 막 적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를 바라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굉장히 괜히 고점 시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반도체 투자하는 그 이론이 뭐가 있었냐면은 최악인 상황에서 사고 최고인 상황에서 그렇죠. 팔아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다고 봐요. 왜냐면은 하이닉스의 연간 이익 데이터인데 보면 하이닉스도 확실히 이 4년 전 때만 생각을 해봐도 이익이 증가하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고 적자 이러면서 이제 사이클을 탔단 말이죠. 네네. 그랬는데 작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작년에 이익의 회복 수준이 규모가 달라졌고 네. 올해 그 흐름의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내년에 추가적인 성장이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꺾일 거냐? 네. 전망치로는 꺾이지 않는다. 더 추가 상승한다. 자, 근데 그게 이익의 규모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영업이익률 또한 그러합니다. 자, 영업이익률도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5%에서 한 28% 정도. 근데 작년에는 35%, 올해 45%, 내년에 53%. 마진을 남기는 수준이 달라진 거죠. 네. 사실상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걸 보고 경기 민감주가 아닌 성장주로 변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대표적인 산업이 우리나라에 뭐가 또 있었냐면은 조선산업과 전력기기 산업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과 전력기기 산업도 원래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었어요. 그 기업들의 이익 수준이 달라졌죠. 조선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슈에 슈퍼사이클이다 해도 사람들 안 믿었거든요. 맞아요. 저러다 말겠지. 내가 한두 번 당하냐? 근데 최근에 조선 사람들이 보는 시선 저걸 내가 많이 잡았을까? 여전히 많이 올라서 비싼 거 아니에요? 하는데 더 오르고 하는데 더 오르고 그거는 결국에는 이익이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2023년부터 이익의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쉽게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요. 원래 조선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이 밸류에이션 이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매출 규모 내지는 자산의 규모였었어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많이 떨어지면 싸니까 사고 또 오르면 비싸니까 팔고 하는 상황으로 거의 박스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예전에는 PBR이 한 2~3배만 돼도 비싸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9배가 넘잖아요. 이거는 비싼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이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밸류에이션 평가로 증권사의 추정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익이 들쭉날쭉하고 적자도 나고 하니까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안정적인 고객사 주문을 통해서 심지어는 배값도 계속 오르니까 아, 이거는 이제 달리 볼 수 있겠구나. 이익의 성장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성장주의 밸류를 준 거죠. 가치주의 밸류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전력기기도 그러하거든요. 전력기기도 PBR이 지금 21배. 이거는 절대 가치주로 볼 수가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PR이 35배. 사실상 성장주의 밸류를 받고 있죠. 자,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반도체를 보면 너무 낮긴 해요, 사실. 네. 근데요, 기존의 밸류 평가 기준인 PBR을 보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고점 논란이 많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새로운 세상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판도도 이미 바뀌고 있는데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처럼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주문형으로. 네. 그리고 나서 주문이 끊긴 것도 아니고 지금의 이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건 AI 투자 사이클인데 그럼 이 AI 투자 사이클이 끝날 거느냐? 20년 만에 찾아온 산업혁명에서 다수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를 주도해서 역대급 투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많이 사가는 주체들의 투자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더 풀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계속 AI 투자하라고 하죠. 네. 2030년까지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으로부터도 5배 확대될 전망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강세장 가장 핵심 대표 주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깨질까라는 포인트는 결국 이 AI 투자 사이클을 봐야 된다. 네. 했을 때 그게 과연 깨질 거냐. AI 관련돼서 빅테크가 투자를 멈추면 우리도 깨지겠지만 그쵸. 안 멈출 것이다. 네. 이번에 또 엔비디아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오픈 AI 왔고요. 계속 한국한테 손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가 계속 상향되는 가운데 이게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버블이느냐 깨질 것이느냐 라고 보기에는 이 변화와 방향을 보시면서 좀 더 크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쫙 올라가는. 이게 차트도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차트가 제일 직관적이잖아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그 실적을 대중이 믿기 전까지는 네. 계속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이때가 언제까지였냐면 2024년 상반기 때까지였어요. 네. 그런데 실적은 이미 2023년부터 흑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안 믿은 거죠. 에이, 저거 어차피 다시 또 적자야. 네,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꺾이겠지. 네. 근데 그게 양치기 소년처럼 3~4번 이상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불신해서 이제 신뢰로 바뀌고 네. 거기서 이제 광기로 바뀌고 하는 변화가 점점 나와주지 않았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조선주의 차트 또한 아예 달라졌죠. 네.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올라타면서 작년에가 100% 넘게 네. 올해도 100% 넘게 2년 연속 100% 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력기기만 또 봐도 전력기기 또한 사실 과거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고 네, 있었거든요. 네, 2023년부터는 흐름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면서 계속 실적이 꺾이겠지 안 꺾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포모고 더 사고 그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감히 하이닉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곤 있지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판단 결국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느냐 전력기기에 비교를 하면 거의 4분의 1이거든요. 이 말은 아직 신뢰를 못 하고 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시장은 아직 신뢰를 못 아직 하고 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이제 호감 정도. 그렇죠. 신뢰까지는 못 한다. 네. 다시 또 이런 빠지겠지. 느낌이죠. 요거 봐라. 쟤 봐라. 근데 이게 한 해 더 나오면 그때부터 약간 포모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삼성전자랑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는 PBR이
1.8배예요. 아직 뭐 네. 그러니까 PBR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3배 이상 비싸 보여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되게 저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익 기반으로 보는 투자자로서 이익 기반은 삼성전자가 2배 비쌉니다. 네. 이건 과연 누가 더 싼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반도체를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할 것이느냐, 새롭게 달라진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느냐, 그 차이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뭐 자산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주식에서는. 그렇죠. 특히나 지금같이 완전히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요, 새로운 네.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 실적이 단기간에 깨지지 않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 변화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뭐 사실 뭐 둘 다 사도 되는 거니까. 아, 그쵸. 정확하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오픈 AI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한 이 HBM의 물량 자체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만들 수 있는 연간 물량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 하나의 기업이 요청한 물량 자체가 전체 기업이 만들 수 있는 물량을 훨씬 상회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물량을 저 하나의 기업만 요청하느냐. 그리고 국가도 요청을 하고요. 근데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야. 심지어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의 공급 확장도 제한적이야. 그러면 이 사이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아니고 그쵸. 돈이 없는 기업들도 아니고 돈이 너무 뭐 많죠. 과거처럼 투자 받아가지고 뭐 닷컴 버블 때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다 자체적으로 돈 벌어서 지금 투자하겠다는데 게다가 살겠다고. 지금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어쨌든 실물 반도체는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주 산업이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싸죠. 그렇게 많이- 보면 싸죠. 아, 그렇게 보면 많이 싼 거죠. 예, 주가를 보면 너무 비싸죠. 네. 차트를 보면 너무 비싼데 그리고 기존의 밸류에이션 평가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비싼데 네. 변화를 반영하면 싸죠.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조방원 쪽은 충분히 비싸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제는 그쪽도 좀 아직 남았나요? 아, 충분히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은 반영됐다고 봐요. 앞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또 끝날 거냐라는 거죠. 네. 여기도 쉽게 안 끝날 것 같긴 해요. 네. 방산 쪽은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좀 끝이 보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산 이제 좀 약간 좀 평화 무드로 간다거나 이래 버리면 아, 저도 방산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물음표가 있긴 한데요. 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방산이 왜 올라갔느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가 되게 결정적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제 유럽 쪽에서 붙으니까 러시아랑 그 주변국들에서 무기 수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국방비 올리고 하니까 네.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자국 국방에 대한 강화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유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유럽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네. 또한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그들이 무기를 안 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기도 일종의 이제 시장의 판이 또 바뀌었다. 네. 근데 여기도 성장주다. 저는 방산도 물론 유망한 산업임은 맞으나 제 기준에 1순위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방산주를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AI 기반의 반도체나 아니면 AI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력 뭐 네, 이런 저는 것들이 그게 차라리 확실하다. 단연코 탑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돈이 많으면 분산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뭐 탑픽 빼고 다른 거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예 그냥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로봇 쪽은 어떻습니까? 로봇 쪽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쪽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일부 기업은 점점 숫자를 보여주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로봇의 상승 논리를 생각을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랑만 비교를 해봐도 70배가 넘습니다. 네. 로봇 시장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랑만 비교해도 10배가 넘습니다. 하긴 뭐 차보다 사실 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더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봇을 과연 어디에다가 도입할 것이느냐. 네. 일하는 공장에도 도입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도 도입하고 그렇죠. 심지어 뭐 반려 로봇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 자동차 스마트폰은 한 대씩 정도, 뭐 많아야 한 대씩 정도 사지만 네. 로봇은 한 명이 여러 개를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사실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또 보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로봇 쪽도 사실은 아직은 실적이 뭐 뒷받침은 안 되지만 AI처럼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
수년 정도 지나면 실적이 찍힐 것이다. 로봇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2023년부터 로봇은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게 2023년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거래량 기준이랑 주가 기준이랑 잘 보셨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크게 세 번 정도의 유의미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자금도 들어오고요. 그럼 이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의 지분 투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 또한 비슷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로봇이 지금까지 2023, 2024년 또 2025년 상반기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상승할 때 가장 큰 상승 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장으로 가는 곳을 대기업이 투자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갔어요. 최근에는 그런 이슈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로봇이 가요. 왜 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보다 더 큰 시장이 로봇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미국이다. 네. 실제로 올해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 대장주로 로보티즈를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가 올해에만 80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 로보티즈가 왜 올라갔을까? 사실 아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두드러지게 확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막 흑자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거의 10배가 가까운 상승 흐름이 단 1년 만에 나왔느냐. 로보티즈의 고객사는 국내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또한 중국의 가장 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이들에게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해요. 그들이 계속 러브콜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증을 했거든요. 네. 유증도 성공적으로 할 지금 전망이 잡혀 있는 가운데에서 사측은 그럼에도 내년 물량 딸린다. 그 돈 받아서 이 캐펙스를 늘려도 지금 부족하다. 라는 말까지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로봇의 끝판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로봇의 끝이요? 네.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공장? 결국에는 로봇이 막 여기저기 많이 쓰여지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단 3년 안에 10배의 성장 전망을 잡고 있는데 그 원년이 내년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의 성장 속도가 본격적으로 튀는 시장이 와요. 그게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오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점점 도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초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 내년은 특히나 또 로봇을 주목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다만 선별해야 된다. 테슬라부터 시작된다는 거는 테슬라 가장 지금 유망하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로봇의 가장 최고 대장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크게 세 가지 기업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테슬라.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테슬라의 매출 규모의 절반 이상의 비중은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촬영 일자 기준 오늘 로봇 기업들이 또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왜 급등을 했느냐? 젠슨 왕이 어제 깐부치킨에 가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로봇이 올라요?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회장을 왜 만나지?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현대차가 왜 왔지?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던 그렇죠. 말이죠. 반도체가 필요하면 삼성 SK를 불러야 되는데 네. 현대차가 왜 있지? 그래서 막 취재를 하는데 젠슨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랄 발표가 있을 것이다. 네. 그 가운데 AI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봇 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하러 온 거 아닌가. 네. 이런 심리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글로벌 가장 로봇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3대장이 테슬라, 엔비디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피규어 AI. 네. 근데 피규어 AI는 비상장돼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로봇 시장의 가장 최강자 테슬라, 엔비디아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왕이 직접 와가지고 로봇 이야기를 하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또 시장의 기대감이 네. 또 나오고 있지 않나.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일까요? 현대차가? 그렇죠. 현대차 그룹과 같이 가는 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사실 AI가 없지만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제조 부분은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로봇을 만든다거나 그쵸. 하는 것들은 자동차 기반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로봇은 어떤 관점이냐면 미국은 AI라고 하는 사실상 소프트웨어의 최강자다.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딸린다. 네. 결국 로봇은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장 고도화된 기술의 집약체인데 네.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제일 잘하지만 하드웨어는 못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이 제조 기반에 가장 잘하는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한테 손을 잡아서 우리 같이 로봇 만들래?
할 수는 없으니 네. 대안이 누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로봇 관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거죠. 그중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제조 기반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로봇 투자 안 하는 기업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로봇이 제조 기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계속 막 자체적으로 부품도 막 만들고 막 로봇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부족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또 잘 할 수 있는. 서로 이게 맞다. 그쵸. 서로 코드가 맞기 야, 때문에. 우리 플랫폼 써. 대신에 너네 하드웨어. 이렇게 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여기서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우린 더 이상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휴머노이드 제조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공표는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잠재적으로 그런 발걸음을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흡사하니까. 그쵸. 자동차랑 로봇은. 맞아요. 네. 실제로 제가 로봇 기업 탐방도 많이 갔는데 그 자동차 기반 제조업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셔요. 그렇겠죠.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실제로 그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다음 스텝이 지금 로봇인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한국도 충분히 로봇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중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든 미중 분쟁도 있고 맞습니다. 결국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수빈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 지금 섹터도 이렇게 좀 골라주시긴 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투자해서 뭐 5배, 10배 벌면 좋은데 저게 그냥 벌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다 또 쭉 빠지고 또 몇십 프로 손해보고도 또 버티고 뭐 갖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지수 투자해라. 이런 내용들도 많고 솔직히 뭐 ETF만 몇 개 사서 모으면 뭐 노후 대비 다 된다. 이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이 지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쁘진 않지만 최선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조차 결국에는 더 시장을 초과 기대하는 수익을 원하기 네.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요거를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자, 저는 이 강세장이야말로 우리가 주도주를 잡아야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도주는 시장의 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네. 즉 상승장에서의 수익을 극대화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주도주는 상승장에서만 탄생합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잠깐 보시면 1990년대부터 한국 코스피 시장의 증시 상승 흐름과 네. 그 가운데에서의 주도주 상승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피 장세에서의 각 시대별 주도주들의 흐름을 나타낸 자료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검정색 그래프로 올라오고 위에 종목명이 달려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가장 핵심 주도주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 보시면 시장의 상승 흐름을 훨씬 초과하거든요. 네. 이걸 안 잡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각각의 공통점을 좀 따져봤을 때 주도주들이 언제 나오느냐? 시장이 상승할 때예요. 네. 시장이 하락할 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 전제 조건이 시장의 상승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 때는 주도주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역사적 초강세장이죠. 오랜만에 온 기회인데 이럴 때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결국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지수 투자 대비 훨씬 더 큰 초과 수익을 기대할 거라면 주도주만 한 게 없다라는 거고, 둘째는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긴 상승 그래프만 나와 있는데 이 이후로는 꺾입니다. 뭐와 같이? 시장의 하락과 같이. 즉 뭐냐? 주도주의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변할 때 시장도 같이 빠진다.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을 A가 이끌어가요. 근데 A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깨진대요. 그러면 이 손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장은 그때부터 줄줄 새는 거예요. 이끌어가던 주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 매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 회사에 평생 주주가 되고 싶어갖고 막 평생 사모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 매도를 해서 확정 수익을 챙겨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샀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고민거리를 주도주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주도주 올라타서 상승장에서 수익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 깨지면 어차피 시장 빠질 거니 같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요.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보는 관점이 모든 걸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은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투자한 종목 올랐어? 이걸 자꾸 보고 있어요. 네. 내가 투자한 종목 오늘 호가 어떻게 됐지? 오늘 등락률 어떻게 됐지? 내 계좌 어떻게 됐지? 에라이 하고 닫아.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시선이 너무 코 앞만 내 눈앞만 보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은 주도주가 아닐지라도 시장이 빠지면 어차피 깨져요. 근데 내 것만 보고 있으면 시장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도주를 잡고 있으면 어차피 얘가 곧 시장이기 때문에 얘가 깨지면 팔고 나와야지 그게 곧 시장이 하락할 때 팔고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상승장대는 이 올라가는 말에 타고 있어야지만 확실히 전쟁의 이 시야가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을 하는 게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의 주도주는 어쨌든 반도체인데 앞으로의 주도주도 반도체일까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제가 아까 역사상 최고라고 했죠. 네. 근데 이 흐름이 단기간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뭐냐면 그 수많은 돈이 또 어딘가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도주의 확산기라고 봅니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네. 우리가 한번 크게 보자고요. 부동산 투자도 좀 최소한 3년 이상 아, 그렇죠. 보죠. 요즘에 한 4년 봅니다. 4년 네. 보나요? 저도 주식 투자할 때 거의 4년 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기준으로는. 네. 한국 주식도 대부분의 사이클이 4년 정도로 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때도 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세팅해 놓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자, 코스피의 차트를 5년 주기를 놓고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크게 봤을 때 이와 같은 하락장을 2021, 2022년 약 2년 동안 맞이합니다. 이때가 금리 인상기였죠. 자, 그러다가 언제부터? 2023년 초부터 그 하락의 추세 방향을 깹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조금씩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이 상승 국면을 약 2년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빠질만 하면 여기서 받아주고 여기서 받아주고 그 계엄령이 터지고 트럼프의 막 관세 이슈 터질 때도 여기만큼은 깨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시장이 올해부터 힘이 강해집니다. 2년 동안의 상승 흐름을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던 시장이 이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기대감, 정부의 정책, 또 반도체의 실적, 턴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자, 중요한 거 제가 주도주는 결국 상승을 이끄는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상승의 시작 지점이었던 2023년부터 이 시장을 2023, 2024, 2025년 3년 동안 끌어오고 있던 핵심 주도주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AI입니다. 네. 이 흐름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차트인데요. S&P 500 차트도 보시면 이와 같이 2022년 하락 추세를 가져가다가 2023년 초반대부터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와 같은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3년 연속 계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상승의 기울기가 아까 코스피 상승의 기울기보다 좀 더 가팔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 2024년까지는 사람들이 국장보다 미장이지. 누가 국장하냐. 네. 미장해야지. 야, AI. 어차피 AI인데. AI 대장 어딨냐. 다 미국에 있다. 맞아요. 엔비디아. 그런 논리였죠. 이런 식으로 다 미장으로 가셨단 말이죠. 근데 미장은 아직 그 기울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장이 달라진 거예요. 결국 올라간 거는 한 3년 보면 똑같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어떤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차피 이 시장은 누가 AI가 이끌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반대로 AI 깨지면 이 시장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 주인공 이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 AI인데 내가 AI 안 잡을 이유 있나? 상승장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도 있지만 나중에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AI만큼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코스피 5천 간다는 걸 믿는다면 어차피 코스피에서 한 절반 정도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그 두 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걸까요? 어찌 보면. 뭐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를 수 있는 게 네. 그거는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이끌 때인 거고. 근데 지금은 맞죠, 그 논리가. 네. 근데 그러니까 주도주는 시장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이 AI 주도주가 깨지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를 살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그렇죠. 또한 우리나라에는 AI 관련 선택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불과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HBM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만 올랐어요. 네. 하이닉스도 추세적으로 본다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쭉 추세 타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뭐 또 디램 가격 폭증하면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2023년, 2014년 초반 때까지는 하이닉스가 하면 삼성도 하지 라는 논리로 갔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 때 와장창 깨졌죠. 야, 못한대. 못한다. 테스트 통과 삼성 못했대. 망했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처럼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리로 원위치 너 네. 돌아와 너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야 야 AI 덕분에 범용도 좋대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또 HBM 가장 최고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네. 나오면서 또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반도체 또한 확장되고 있다. 기존 HBM에서 범용으로. 근데요, 중요한 건 AI에 투자할 때 있어서 반도체만 필요하냐? 아니요. 아까 분량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력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네. 오죽하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내년에는 반도체보다 전력이 더 문제라고 해요. 근데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자, 과거에 이 제조업 건설 투자 빅사이클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요, 건설 투자 관련 제조업과 전력과 굉장히 비슷하게 갔던 사이클이 나와줬었거든요. 최근 흐름은 AI가 인프라 투자를 이끌고 있는데 이 제조업 관련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반대로 전력은 아직 그에 비교했을 때는 미진해요. 근데 점점 내년부터 전력난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전력에 대한 필요한 인프라를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전력기기, 네. 발전기. 그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원전.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 길어요. 길어서 당장에 내년부터 맞이하는 전력 수급을 해소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너지 단에서 가장 단기간에 싸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이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문제가 결국 지금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인데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려야 돼요. 근데 태양광은 태양이 내리쬐을 때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장성을 보완할 수 있는 ESS랑 같이 갑니다. 자, 근데 이 전력 부분은 특히나 중국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원전 또한 기존에는 미국이 꽉 잡았었는데 미국이 계속 원전을 거의 뭐 폐기할 정도로 한 3, 40년 내팽개쳐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걸 다 따라잡고 있거든요. 태양광 ESS는 말도 못하게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력난을 미국 입장에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중국한테 손을 벌릴까에 대한 부분도 아까 로봇과 마찬가지로 네.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중국 다음으로 잘하느냐라고 봤을 때 원전은 최근 신흥 강자가 탑3예요. 중국, 러시아, 한국. 한국도 중국, 러시아 못지않게 값싸고 납기를 잘 맞추면서 잘 제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최근에 현대건설도 미국 쪽으로 또 막 계약도 맺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태양광 ESS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특히나 ESS 쪽은 이 배터리인데 배터리 중국 다음으로 또 한국이란 말이에요. 계속 두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바닥에서 오르잖아요. 네. 그 논리가 ESS거든요. 내가 반도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전력 쪽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사실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는 AI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포터들이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 그런 것들에 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쵸. 굳이 어떤 지수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요즘엔 ETF가 또 잘 돼 있잖아요. 네. ETF 중에서 AI 인프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ETF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좀 섹터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쪽을 좀 선별해서 하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차라리 지수 투자보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같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 또 몇 달 전에는 또 막 안 좋은 얘기 하다가 또 다시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이제는 막 갑니다라고 하면 또 다시 또 한 반년 지나면 또 안 좋아져요. 이렇게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제일 문제가 AI 관련돼서 지금 투자 많이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지금 매출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 지수 자체가 너무 버블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식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뭐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피신해 있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너무 기우일까요? 저는 아직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받쳐주고 있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은 심지어 이익 대비 아직 싸죠. 특히나 미국 주식 지금 AI를 이끌고 있는 건 결국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을 약간 지침서 마냥 나침반 마냥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해서 이게 버블이냐? 그 못지않게 이익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버블로는 저는 이미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수급적인 관기가 더 붙어야지 가능한데 그러면 수급이 관기가 붙어 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에 주변에서 주식 얘기 많이 하시나요? 이제 조금 하더라고요. 조금씩. 네, 저도 막 네. 여기저기 다니면 식당이나 카페나 주식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잖아요. 묻지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신중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떨어지면 사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요. 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탁금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주식 떨어져 봐라. 내가 사겠다. 사야지. 라고 하는 대기 자금이 역대급이에요. 아직 포모가 안 왔네요. 네, 근데 문제는 영끌에서 레버리지 끼고 사시는 분들은 아직 그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4년 전보다도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 포모장이 안 왔다라는 증거가 아닌지 않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돈을 아직 들고 기다려봐. 떨어지면 살 거야 했는데 안 떨어지고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마지막 불꽃을.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내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네. 이게 역설적으로 아직 그 좀 광기가 오진 않았다. 라는 걸 이제 증명한다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안 살 이유는 없다. 라는 식으로 점점 해석이 되고 네. 그럴 거면 주도주 사고 그렇죠. 굳이 지수 투자를 뭐하러 하냐. 평균밖에 안 가는데 지금 이렇게 좀 명확해 보일 때는 확실한 베팅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최소한 이 방향이 깨질 때까지는 보는 게 좋다는 마인드인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AI가 주도하는 시장이고 네. 그러면 결국에 광기든 버블이든 올 텐데 그거는 미국장에서 오는 거 아닌가? 굳이 한국장이 더 좋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금 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 메인 스트림에 가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엔비디아가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따지고 봤을 때 네. 그래도 한국보다 미국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맞다. 네.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하이닉스 보면 뭐. 네. 네. 또한 중요한 건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생각보다 적극적이다라는 거. 외국인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 결정적으로는 미국 주식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물론 정말 길게 놓고 보면 미증시는 계속 상승을 달립니다. 네. 다만 이걸 조금 쪼개서 보면요. 미국보다 한국이 강할 때가 분명 있어요. 그때의 공통점은 뭐냐? 제가 첫 번째 얘기 들었던 달러의 약세입니다. 자, 이 달러의 약세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거라면 저는 좀 더 미국보다도 한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달러 약세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결국에는 돈의 가치의 평가 자체를 봐야 되는데 환율의 기준. 미국은 계속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고 한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반등하고 있지만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향후 한 1년, 2년 좀 길게 모아서 3년 정도 최소한 트럼프 임기 하에는 달러의 약세 기조를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여전히 국장에 대한 매력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 우리도 뭐 과거에는 조금 뭐랄까 자신감이 없기도 했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어찌 보면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훨씬 더 인지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없고 여러 가지 그쵸. 아직도 밸류업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국에는 없는 거니까 우리만의 장점도 좀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결국에 20년 만에 온 기회를 요번에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다시 박스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아마 또 자산 격차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그래서 투자가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자TV 이수빈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투자에 좋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